근로자와 프리랜서, 어떻게 구분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될까요? 출장, 회식, 워크숍,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주휴수당은 언제 발생할까요? 알듯 모를 듯한 인사노무의 알쏭달쏭한 이슈들. 인사노무 핵심 Q&A.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사노무와 관련한 기본 규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인사노무 문제와 자주 받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관광재단 관광마이스기업지원센터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원석 노무사입니다. 자주 접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실무에 꼭 필요한 핵심 사항들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관광 가이드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먼저 세무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프리랜서는 급여에서 3.3%를 공제하고 근로자라면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어떻게 나눌까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업무 관계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 가이드인 경우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하면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원천 징수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이드가 독립적인 고객을 모객하고 자신의 운영비를 관리하며 이윤과 손실도 스스로 책임을 진다면 이는 프리랜서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사용자가 근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셋째, 비품이나 도구를 소유하고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지. 넷째로, 수익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지. 다섯 번째,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한 감독 아래 사용자 밑에서 일한다면 근로자로 판단을 하고 반대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프리랜서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 가이드가 고객 관리와 일정 관리를 포함해서 재정적인 손익까지 모두 스스로 책임을 진다면 이는 프리랜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는 대체로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들을 살펴볼까요? 우선 연장 근로나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즉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연차 유급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역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도 적용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생리휴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에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주요 규정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등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근태 관리와 급여 산정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정확히 계산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특히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의 지시 여부, 수행 의무의 강도, 그리고 시간과 장소의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시나 감독이 없어야 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서 4시간 근무 시 30분, 그리고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요.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대기 시간은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으로 업무 수행은 하지 않지만 사용자의 지시 아래 대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식당 직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기 시간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직원이 영업 중에 손님이 없다면 잠시 쉴 수 있지만 손님이 오면 즉시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사용자의 지시하에 대기 상태로 있는 시간은 대기 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에 포함이 돼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반면에 브레이크 타임처럼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이 업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때는 휴게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휴게 시간 동안에는 사용자의 지시나 업무와 관련된 의무가 없어야 되고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자, 구별 기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볼까요? 우리 대법원은 특정 업종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휴식 보장 여부와 사용자의 지시의 강도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세미나, 회식, 접대, 출장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데요. 이 시간들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합니다. 먼저 출장 시간의 경우에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출장에 드는 시간은 소정 근로시간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인 10시간 정도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 시간을 산정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접대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 근로시간 외에 접대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접대라면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워크숍과 세미나는 그 목적에 따라서 근로시간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업무 수행을 위한 집중론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업무 목적의 워크숍과 세미나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직원 간 단합을 목적으로 하는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식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회식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 조직 결속 등을 목적으로 하고 사용자의 노무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회식 참석을 강제하는 경우에도 회식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외에도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 수행과의 관련성, 직원의 자유 선택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닌데요. 이 제도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약정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주로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이 곤란할 때 사용되지만 원칙적으로 출퇴근과 근무 시간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포괄임금제 적용은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감시 단속적 근로 등 특정 직무에 해당해서 근로시간 산정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법정 수당으로 정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법하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마이스 업계와 같은 환경에서는 근로시간과 장소가 명확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정 OT 제도를 도입해서 별도로 수당을 계산하는 임금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한 제도를 거쳐서 사용자,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사용 촉진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회사는 근로자에게 남은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1월 1일인 경우에는 7월 1일까지겠죠. 이후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요청하고 근로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할 휴가 날짜를 지정하여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근로자가 지정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면 지정한 날짜에 맞춰 사용하면 되는데요.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아서 회사가 날짜를 지정했을 경우에도 해당 날짜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는 것이죠.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에 따를 경우에는 회사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금전 보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래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직원이 많아지면 입사일을 일일이 따져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20명에서 30명 정도를 넘어서는 기업에서는 회계연도 방식의 연차 유급휴가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회계연도 시작일인 1월 1일에 모든 직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일괄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7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래대로라면 이 직원은 다음해 7월 1일에 15개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고 1년이 되기 전 7월 1일까지는 그 전에 한 달을 근무할 때마다 하루씩 총 11개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는 어떨까요?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신규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단 한 달 만근 시 하루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는 것은 똑같이 부여가 됩니다. 그와 별도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근무한 비율, 그러니까 1년 중에 절반에 해당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연차, 즉 7.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다음해 1월 1일에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서 0.5개의 연차 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하면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하루의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4시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반차라고도 하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4시간분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다시 재산정해서 부족한 것은 채워주어서 보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직원과 헤어지는 방식은 사직, 해고, 권고사직, 그리고 자동소멸 이런 것들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경우에 누가 이별을 통보하느냐에 따라서 법적 책임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상호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입니다. 크게 합의퇴직과 임의퇴직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합의퇴직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서가 수리가 되면 사직서에 기재된 그 특정한 날짜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임의퇴직은 근로자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사측의 동의는 전제되지 않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기타 손해배상이나 퇴직금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인데요. 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로 구분됩니다.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는 해고입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회사의 규칙 위반 또는 계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이루어지는 해고로 일반적으로 가장 엄격한 징계 조치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가 가장 많겠죠.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력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진행되는 해고입니다. 이 해고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회사 경영 사정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해고를 진행할 때는 우리 법상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50일 전 통보, 그리고 충분한 협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해고 시 근로자는 퇴직금, 해고 예고 수당,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퇴사하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합의퇴직이지만 권유의 주체가 회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그냥 없었던 일이 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은 사직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회사 측에서 먼저 권유하여 사직하는 경우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소멸은 계약 기간의 만료, 사업의 완료, 근로자의 사망 등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고에 관계되지 않아서 법적 제한은 두고 있지 않지만 계약기간 만료와 관련해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케이스 중 특히 해고는 그 절차와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 주당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 주 동안 결근 없이 출근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법정의 휴일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결근이 없어야 하는데요. 즉, 한 주의 소정 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단,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다른데요. 연차 유급휴가는 법에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일단 출근을 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주말이나 특정 요일에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계산이 되고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급제 근로자나 주급제 근로자는 주휴일에도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도록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의 삭감 기준을 볼까요? 월급 근로자가 주에 하루라도 무단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결근 일자의 일당과 주휴수당이 함께 삭감됩니다. 총 이틀치의 일당이 삭감될 수 있음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은 총 5가지인데요. 각 법령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들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제재 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교육 항목들을 알아볼까요? 첫째, 모든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둘째, 개인정보 파일을 다루는 모든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서 연 1, 2회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행하지 않아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무료 온라인 교육과 전문 강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장에 필수로 적용이 되고 사무직 근로자는 반기별로 6시간 이상, 채용 시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대상은 모든 근로자입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요. 위반 시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자살 예방 교육 실시도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법정 교육은 기업 규모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도 사내에서 자체 교육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교육, 위탁 교육, 외부 강사 초빙 등의 방식을 선택하여 유연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 익숙하시죠? 우리 마이스 기업에서는 사람이 곧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가 필수인 이유인데요. 오늘의 정보들이 현장에서 애매한 상황에 명확한 대응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